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6월 제조업 현황과 향후 6개월 전망을 나타내는 제조업 신뢰지수가 53.93을 기록, 전월보다 3.03포인트 상승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제조업 신뢰지수는 4개월 만에 상승했으며 지난해 11월 동지수 도입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기 확대 기준이 되는 수치인 50을 8개월 연속 웃돌았습니다. 또한 제조업 신뢰지수를 구성하는 지수 중 신규 수준은 전월보다 4.97포인트 상승해 54.81을 기록했으며 생산은 4.85포인트 상승해 54.86, 재고는 4.56포인트 하락해 50.34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체 23개 업종 중 21개 업종의 지수가 상승했으며 자동차 수송기계, 식품 음료업계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제품, 비금속 등 8개 업종은 지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4월에 르바란을 계기로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해 5월은 재고 과다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6월은 재고 감소로 생산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6개월 업계 전망에 대해서는 66.2%의 기업이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으며 25.3%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전기차에 필요한 니켈의 정제 과정을 전수하면서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확보한 인도네시아를 길들였다며 이런 식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원으로 지배력을 키워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국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세계 총 매장량의 22%에 달하며 생산량은 1000킬로톤으로 세계 생산량 중 37%를 차지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했지만 중국의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니켈 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니켈 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니켈 생산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써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대상국이 아닙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연루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이 정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대체할 곳을 찾기도 현재로선 쉽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광물 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경쟁에서 한 발 앞서면서 미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니켈뿐 아니라 핵심 광물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컨설팅 회사 CRU그룹은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41%, 리튬 채굴량의 28%, 니켈 채굴량의 6%를 각각 중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으로 니켈 광석 밀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광물 수출을 금지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530만 톤, 약 14조 5천억 루피아 어치의 인도네시아산 니켈 광물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됐다며 광물을 빼돌린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는 술라웨시나 북부 말루쿠 제도 광산에서 생산된 니켈 광물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니켈광업협회 사무총장은 니켈 광물이 다른 광물이나 니켈 가공품으로 허위 신고된 뒤 중국으로 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출업체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해도 세관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광물 전문가들은 니켈 광물의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크게 차이나 생산업체들이 밀수출의 유혹에 빠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니켈 광물의 1톤당 국제 가격은 48,226달러였지만 국내 가격은 23,537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니켈 광산업자 입장에서는 광물을 국내보다 해외로 빼돌려 파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이런 밀수출을 막으려면 국내 재련소가 합리적인 국제 가격으로 니켈 광물을 구매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가격 차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출을 금지하기보다는 수출세와 같은 규제를 통해 국내에서 니켈 광석이 소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콤파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자카르타 할림 페르다나 쿠수마 공군기지에서 가까운 시일 내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관련 분담금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하며 재무부와 협력해 분담금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측은 국방부로부터 KF-21 공동 프로젝트 부채 관련 최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분담금 지급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 물ля니 재무부 장관은 KF-21 전투기 부채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다며 향후 합의가 되면 나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약속한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분담금 연체에도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만 거듭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연체금과 비슷한 규모로 구매하는 등 자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수 공통 감염병인 탄저병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구눈키둘군에서 3명의 주민이 탄저균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자들과 같은 쇠고기를 나눠 먹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93명이 탄저균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들 중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들이 이슬람 희생절 축제를 맞아 나눠 먹은 쇠고기 중에서 탄저균이 퍼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먹은 쇠고기 중에는 질병으로 죽은 소를 도축한 고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탄저병은 소나 양 등 초식 동물과 사람도 감염되는 병입니다. 보통 탄저균 박테리아가 포함된 풀을 먹은 가축이 감염되고 해당 가축을 먹을 경우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탄저병의 형태에는 피부, 흡입, 위장관 탄저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탄저병의 증상은 노출 및 감염 경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피부 감염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장 감염이 가장 흔합니다. 탄저균이 피부에 노출되면 노출 부위가 가렵고 부스럼이 나며 수포화를 거쳐 2에서 6일 이후에는 악성 농포가 형성됩니다. 소화기 감염의 경우 발열 및 심한 복통이 나타나며 위장 감염 시 사망률이 25에서 60%에 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탄저균의 호흡기 감염입니다. 초기에는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다가 독소에 의한 출혈성 흉부 임파선염이 발생합니다. 흡입 탄저의 사망률은 거의 100%에 달하며 항생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탄저병은 테러가 아니라면 거의 발병하지 않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당 지역 농장을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120일 동안은 이곳에서 공급되는 쇠고기가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 장화와 장갑 등으로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덮은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LG전자는 TV사업을 총괄하는 HE사업본부의 첫 번째 해외 R&D 법인을 인도네시아 찌비뚱 지역에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 정재철 HE연구소장, 이충환 아시아지역 대표, 이태진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장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인사들과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우리 정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LG전자 측은 신설된 R&D 법인으로 제품 개발에서 생산, 판매, 서비스로 이어지는 현재 완결형 사업 구조를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찌비뚱 생산법인은 현재 아시아 전 지역을 담당하는 TV 생산 거점으로 LG전자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생산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LG전자의 R&D 법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찌비뚱 생산법인에서 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현재 R&D 법인의 핵심인 연구 인력을 오는 2025년까지 500명까지 확대하는 등 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현재 채용을 늘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TV R&D 개발 인력 채용 및 관련 교육도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 대학교 등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 DX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현지만의 독자적인 개발 체제를 조성해 글로벌 타깃 모델 개발, 현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기존의 생산, 판매 서비스에 이어 R&D까지 현지 완결형 사업 구조가 구축됨에 따라 LG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인도네시아 기업 바틱플렉탈과 협업해 진주 봉황 설화를 바탕으로 진주 바틱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을 받아 국제협력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바틱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인도네시아의 방염 염색 기술과 그 문양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관광재단은 인도네시아 바틱 공방인 빈하우스와 함께 전통 바틱 패턴으로 진주 실크 바틱을 제작했으며 이를 현대 한복으로 만들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패션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봉황이 진주로 돌아와 태평성대의 기운이 널리 퍼진다는 설화가 담긴 진주 바틱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진주를 상징하는 촉성로와 봉황문을 사용하고 바틱의 독자적 디자인을 적용해 만들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에는 진주 바틱으로 염색한 진주 실크를 사용해 제작한 의상을 자카르타의 코리아 360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